자, 어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은 일단 장부에서 지우는 걸 처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꼭 판것만 처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얘 없앴는데 처분했다고 말하면 좀 희한한 표현이죠. 그런데 회계에서는 장부에서 지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서 지웠다기보다는 제거했다는 거죠. 그럼 장부에서 제거하는 경우는 내가 팔았을 때도 제거할 거고 내가 이걸 그냥 폐기했을 때도 제거할 거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얘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뭐 재해를 당하거나 뭐 분실을 하거나 어떻게든 나에게 없어지면 이걸 장부에 지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챕터가 자산이죠.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 장부에 차변에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써주면 지워지는 원리로 간단하게 끝나요. 우리 과거에 단기매매 증권 팔면 대변에 그 금액 써주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계 계정들이 달려 있는 그 계정 과목들이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취득했을 때 취득 가격을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그 계정 과목으로 다 써두겠죠. 그렇게 한번 써둔 금액을 우리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유형자산은 그 금액을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내가 취득할 때 100만 원이다라고 혹은 부대 비용이 있어서 120만 원이다라고 장부에 써두게 되면 이제 그 금액은 그대로 두고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들은 차감 계정에 따라서 얘 얼마에 샀는데 총 취득 원가가 얼마인데 얼마만큼 달았다라는 차감 계정을 계속 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접법으로 달고 있고 이 차감 계정은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성격이 뭐니라고 말하면 자산이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자산인데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다. 그래서 차감 계정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의 성격이 뭐니? 자산요. 대손충당금의 성격이 뭐니? 자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인데 근데 위치가 대변이잖아. 그러면 얘를 줄여주는 성격인가 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자산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고라는 유형자산이든 얘를 줄이는 감가상각 누계이든 전부 다 우리가 처분을 하게 되면 팔았던 없애버렸던 어떻든 간에 얘를 다 지워야 되니까 각자 반대쪽에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원가는 샀을 때 차변에 썼을 거니까 대변에 써서 제거를 하는 거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적어뒀었으니까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차변으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내용을 봤는데 얘가 없어졌네. 일단 장부에 지워야겠어라고 생각이 들면 첫 기본 작업이 대변의 취득원가 지우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첫 시작이고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내가 팔았다면 얼마 받았는지 쓰는 거고 만약에 그냥 없애버렸다면 폐차 같은 걸 해버렸다면 우리는 없앴을 때의 장부금액 이 장부금액이라는 건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산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차감 계정만 달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걸 장부가액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어제 기억하자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제가 수없이 물어볼 거예요. 지금 말고 이제 우리 책 바꾸고 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부가가치 넘어가서도 계속 장부가액 물어보는 이유가 유형자산을 우리가 장부가액을 인식하면 이 장부가액하고 내가 판 금액하고 차이가 이익이다 손해다라고 나오든지 그냥 없애버리면 그 장부가액 물건을 없애버려서 처분 손실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장부가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장부가액을 물어볼 건데 그럼 우리가 그냥 없애버렸다면 그 장부가액이라고 말한 그게가 자산이죠. 그 금액만큼 우리는 손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물건 가지고 있는데 얘 필요 없어 하고 버렸으면 내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동차면 어제 차를 예로 들었으니까 뭐 폐차라고 했고 건물이라면 건물을 철거해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장부에 자산가액으로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는 잔존 가치들을 우리가 그냥 없애버린 거니까
그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거하면서 장부에 100만 원짜리가 없어졌다면 100만 원만 손해 본 거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지우면서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그 돈도 장부에서 얘를 지우면서 손해를 보게 된 돈이죠. 그래서 그까지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서 팔았던, 폐차를 했던, 뭐 어떻게 했던 없어지게 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왜냐하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이걸 팔아서 이익 보고 손해 보는 게 우리의 영업활동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손해다 이익이다 나오는 건 영업외 수익 비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없앨 수도 있지만 재해를 당해서 이 물건이, 내 유형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유형자산만이 아니고 내가 창고에 있던 재고자산이 홍수로 떠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재고자산 없어진 만큼 대변에 지울 거잖아. 그럼 지우고 나서 차변에 재해당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해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재해손실은 우리 영업의 비용은 맞는데,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랑 성격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산 가액 있는 게 사라지긴 했는데 그 원인을 재해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재해 손실을 기억해 두시면 미래 교재 바꾸고 나면 제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면서 미래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재해 손실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재해 손실의 금액도 우리의 장부 금액이 재해 손실인 거죠. 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던 애가 사라졌다. 그 금액이 재해 손실이다라고 내 장부에 기록이 될 거예요. 자, 다음 201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가 토지와 건물 이런 걸 구입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도 뭐 땅값 따로 건물값 따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괄 구입하게 되면 우리는 장부에 기록할 때는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건물은 우리가 쓸 생각이 아니고 그냥 건물은 땅 쓰려고 산 거고 그 건물은 없앨 거라면 그 건물 가격은 토지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땅 쓰려고 그냥 건물은 부수적으로 온 거니까. 그런데 건물을 또 사용할 목적일 때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얘 둘 다 쓰겠다면 장부에 기록을 둘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액을 그냥 3억이면 3억이지 건물값, 땅값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자, 얘네들을 그럼 금액을 나눠야 되는데 그 안분하는 기준을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안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공정가치와 우리가 사고 파는 시장 가격이랑은 잘 일치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땅하고 건물의 공정가치와 가치를 그 비율대로 안분을 해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원가를 산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토지는 계속 남아 있을 거고 이 건물은 무조건 닳아서 없어질 거라는 게, 결국은 영원히 쓸 수 있는 건물은 없죠. 그래서 감가상각 9천만 원은 감가상각이 계속 되어 갈 거고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냥 가치의 차이만 계속 일어날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꼭 써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이유는 감가상각 유무 때문이에요. 우리 회계에서는. 자, 그럼 우리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재 201페이지에 있는 내용 설명하면서 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했을 때 철거비는 이 건물을 없애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했죠. 우리 철거하거나 뭐 이러면 건물 그 철거만 했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장부 가액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올 건데, 그때 철거비가 들어가면 이 건물을 없앴기 때문에 들어간 돈으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그 철거비가 이 1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같이 처리가 되게 될 건데, 근데 사용 중이던 건물이 아니고 우리는 땅을 필요로 한 거였고
그냥 건물이 부수적으로 딸려 있던 걸 즉시 철거를 해버린다면 그때 그 철거비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땅 쓰기 위해서 들어간 부대 비용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에서 봤을 때 철거비가 나왔어. 철거비가 나왔으면 건물에 철거했으면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던 건물인 건지 아니면 사용 안 하고 사자마자 바로 없애는 건지 이 두 개를 먼저 분석하는 거예요. 사용하던 건물이었으면 장부에 건물이라고 무조건 적혀 있었겠죠. 그러면 그 건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은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될 건데 사용한 적이 없고 즉시 철거하는 거야. 그러면 땅 쓰려고 하는 거래, 땅 쓰려고 이 건물도 산 거네, 전부 다 땅값에 포함한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토지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 회계에서 이렇게 토지다 혹은 뭐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한 돈이 들어가는데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건물 철거를 우리가 구입했을 때 즉시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걸 토지라고 처리하면서 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이 표현은 이제 지금 우리 어제 처음 봤는데 이제 주의 부가가치세를 하면서 이 용어를 또 보실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할 때 그 대변에 돈 나갔는데 차변에 토지라고 처리하는 것들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자산의 무상 취득에서 우리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자산 공짜로 받았을 때 취득은 어떻게든 했으니까 차변에 자산 계정 과목을 써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돈이 나가야 되는데 돈 줄 게 없어요. 그럼 자산의 유입이 있는데 나에게서 나가는 게 없는 걸 우리는 수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대변에 공짜다 흔히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 회계에서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수익을 인식할 건데 이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 수익 계정 과목을 그럼 얼마를 공짜로 받았다 수익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이때는 공정가액으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공정가액이 우리한테 공짜로 받은 금액의 수익이 되게 되는 거지 자산의 취득 가격이 공정가액은 아니에요. 무상 취득 가격이 이 공짜다라고 내가 말하는 금액이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자산 수증이익이. 그럼 우리는 그냥 땅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정가액이 토지의 취득원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땅은 공짜로 받았지만 취득세라든지 뭐 등기 이전 비용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회사가 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돈들은 우리는 무상 취득이든 뭐든 취득이니까 취득시 부대 비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자산의 무상 취득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취득한 공정 가치에 취득시 부대 비용들을 다 같이 포함한 게 여기 취득 원가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무상 취득은 공정가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들을 합친 금액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산의 교환에 대해서 봤었죠. 이 자산의 교환은 우리 회계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줬으니까 장부에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처분이 일어나게 되고 또 상대방한테 내가 교환으로 받은 물건을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취득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환은 처분과 취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처분은 내 장부에 적혀있던 기록을 지우는 거니까 정해져 있겠죠. 금액도 장부에 적혀있던 거니까 그걸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취득에서는 이제 내가 받은 자산에 그 금액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니까 이 금액을 얼마를 쓸 것이냐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우리가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같은 계정 과목끼리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같은 계정 과목끼리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취득한 자산, 내가 받은 이 자산의 이 취득 가격을 제공한 내 거의 그 자산의 장부 가액을 취득 원가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공할 때 처분한다고 썼을 때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면 취득원가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이가 장부가액인데 그 금액을 쓰게 되면
우리는 분계해서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종자산 교환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이 동종자산 교환은 이 취득가액을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종자산 교환에서는 서로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계에서는 아예 그냥 성격이 다른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이런 걸 단순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차와 10년 된 헌 차를 서로 교환한다는데 그걸 단순 교환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종자산 교환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우리 걸 팔고 그리고 다른 사람 걸 그 돈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산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 걸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공정가치를 받을 수 있겠죠. 우리 자산의 공정가치. 그래서 우리 걸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만큼의 가치를 하니까 상대방이 그 물건을 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취득한 자산의 취득 가격은 우리가 제공한 우리 물건의 이 기계 장치의 공정가액이니까 얘가 바꿔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액을 쓰게 됐고요. 제가 어제 이렇게 분계를 썼죠. 우리 걸 팔면 공정가액을 받을 거고 이 공정가액을 주고 그 자산을 산 걸로 보면 돼요. 그럼 이 돈 받아서 준 것만 우리가 상계에서 없애버리면 똑같은 분계가 되죠. 그래서 이종자산 교환은 그냥 우리 거 팔고 그 돈으로 샀다고 보면 되니까 그냥 돈 받아서 준 것만 생략해서 자산이 들어왔다면 이 금액이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종자산 교환에서는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이제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봤는데, 자, 우리 책에는 안 적혀 있었지만 시험에 매우 빈도가 높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건 우리 그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사면서 지역개발 채권들을 이제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을 샀어요. 그럼 그 살 때는 우리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돈 빌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얼마 갚을게라는 액면이 적혀 있는 그 채권을 주니까 그 돈을 100% 다 주고 액면가액을 주고 우리가 채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냥 채권을 샀다고 표현을 하는데 거래 실질대로 말을 하면 지방자치단체한테 돈 빌려준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빌려줬는데 그 돈 빌려줄 생각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빌려준 거야. 그래서 다시 얘를 되팔아버리니까 상대방한테 이거 줄 테니까 돈 돌려줘라고 말하면 지금 그 채권의 공정가치, 그 현재 가치로 저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가치가 현실적으로도 70%, 70%는 거의 안 돼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100만 원 액면에 적혀 있는 100만 원을 주고 60만 원을 바로 되팔아버리면 받을 수 있다면 차이 나는 이제 금액만큼 손해 보게 되죠. 그럼 이 손해 본 돈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자산을 안 샀다면 그 돈을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우리는 취득했기 때문에 손해 본 돈이라고 봐서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의 손실액 부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는 거고, 그럼 손해 본 돈 말고 공정가, 이건 우리가 보유한다면 유가증권 계정 과목으로 단기매매 증권, 만기보유 증권, 매도하는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할 거고, 즉시 팔아버렸다면 그냥 얘 흔적은 없겠죠. 어제 우리는 100만 원 주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공정가액으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손해본 돈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하는데, 만약에 즉시 팔아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샀다가 얘를 팔아버린 이 분계가 합쳐지게 되면 단기매매 증권이 들어왔다가 나간, 혹은 뭐 만기보유 증권이 나에게 들어왔다가 나간 부분을 상계시켜서 생략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40만 원만 날린 분계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를 내가 손해본 돈만 결론적으로 남으니까 그런 분계가 아래처럼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하는 분계에서도 얘를 취득
취득까지만 적혀 있는지 아니면 구입하자마자 바로 즉시 매각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처리할 건지, 똑같은 이런 조건이었는데 문제 내용이 취득까지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구입 즉시 매각한 건지, 이 두 개의 사항에 따라서 분계가 틀리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 무형자산으로 넘어갔었는데, 자, 218페이지에 무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내구성 있는, 여기까지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죠. 그런데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장사라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형자산에서 우리한테 자주 언급하는 게 이제 영업권에 대해서도 언급을 종종 하는데, 이 영업권에 물어보는 질문의 포인트는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럼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 못하는 이유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거나 그럴 때 사업을 하는데 얘를 팔 때 얘 팔면 권리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실현된 게 아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부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외부에서 구입한 그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그 회사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지급하는 걸 봤다면 더 지급한 돈은 그 회사의 그 권리금 형태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럼 그 돈만큼 내가 더 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업권은 외부 구입은 인정하는데 내부 창출한 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론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우리 회사가 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부 창출한 걸 인정 안 한다는 건 영업권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형자산을 인정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권은 내부 창출을 인정 안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회사의 그 기술적 가치인 개발이나 이런 거는 무한하게 당연히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밀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자산으로도 인식하고 비용으로도 다 인정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산으로 인식을 근데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그 자산 인식 요건을 완전히 충족해야지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애매모호하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보수주의이기 때문에 보수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전혀 인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첫 시작할 때 연구 단계에 발생한 거는 연구비나 연구개발비라는 계정 과목인 비용 계정 과목 쓸 거고, 또 우리가 개발 단계에 있어도 우리는 경상 연구 개발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전하게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면 그때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하다가 완전히 충족할 때만 우리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할 거고, 이 그때 빗자가 붙는 계정 과목 중에 유일하게 순수하게 개발비 세자만 적혀 있는 이 계정 과목만 우리는 무형자산이지 나머지는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개발비는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개발하면서 들어가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할 때 개발비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개발을 외주 의뢰를 준다면 이건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뢰를 주게 되면 자산의 인식 요건은 그냥 전부 다 금방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개발을 의뢰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그 비용을 즉시 개발비라고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무형자산 계정 과목들은 이외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정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를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에서도 뭐 소프트웨어나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얘도 과세거래라서 세금계산서 주고받아요. 소프트웨어 살 때도 그렇고.
그럼 그때 그 분기할 때 계정 과목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쳐보시면 다 있을 거예요. 무형자산은. 그래서 그 외래어를 그대로 계정 과목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비 줬대. 그럼 프랜차이즈를 비용 처리할 것이냐 자산 처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럼 시험 때는 절대 여러분이 그런 걸 선택하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한테 자산 처리하셔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프랜차이즈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취득한 무형자산도 당연히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각을 할 건데, 자, 이 무형자산 상각에 대해서 이론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을 어제 정리해 드린 건데, 이 무형자산은 유형자산 때 감가상각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감가상각 방법들이 있죠. 그때 했던 순서가 정예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정유법, 이중체감법 전부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방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자산의 가치 하락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을지 판단이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면 그땐 정예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무형자산들은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참고로 영업권은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참고로 영업권은 5년이에요. 외부에서 구입하는 거 있죠. 앞에 권리금. 걔는 그냥 5년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 인수하면서 그 자산의 가격이 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오랫동안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권리를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규정을 좀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용연수를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하지만 우리 관계법령 조례라든지 혹은 이 무형자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에 얼마간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고 계약을 한다면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는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무형자산은 우리 이 내용연수를 끝내고 나면 더 이상 이걸 팔았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다라는 잔존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는 회계 처리가 얘도 자산이니까 따라서 없어진 만큼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럼 차변에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무형자산 상각비라고 할 거예요. 근데 대변에는 우리는 상각 누계 같은 우린 차감 계정을 달 수도 있고 간접법으로, 그리고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을 직접적으로 써서 장부상 금액을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우리 이 무형자산은 둘 다 선택이 가능해요. 그런데 간접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회계 담당자한테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는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면 관습적으로 직접법을 써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직접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법이라는 게 대변의 개발비다, 특허권이다,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직접 써서 그냥 무형자산 상각비를 인식하면서 장부상의 자산가액을 줄여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무형자산도 내 장부에 그럼 그냥 상각한 후에 금액이 남아 있겠죠. 100만 원인데 그 해 20만 원 달았다라고 줄여버리면 장부에 80만 원만 적혀 있을 거잖아요. 100만 원 샀는데 20만 원 달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80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또 20만 원 줄이면 60만 원 적혀 있겠죠. 그럼 이 무형자산의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 양도해버리게 되면, 그럼 60만 원 적혀 있었으면 대변에 60만 원이다라고 쓰면 나는 제거가 전부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받으면 내 장부 금액이 적혀있던 금액이죠. 얘는 차감 계정 이런 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이 금액하고 내가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무형자산 처분이 무형자산 처분 손실 뭐 둘 중 하나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고, 자, 그럼 이 무형자산 상각하는 거는 결산할 때 한 번씩 등장을 할 건데, 이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상각한다는 걸 실기로 물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장부가액을 알려주는 거예요. 장부가액을 알려주면서 우리 올해의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럼 장부가액을 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서 얘가
몇 번 상각을 하고 난 후의 금액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예를 들은 이 문제는 19년, 20년 두 번을 상각한 금액이 지금 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총 내용연수가 5년이었다면 두 번 상각했으니까 이 60만 원은 이제 3년간 쓸 수 있는 잔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공식점 썼을 때는 장부가액을 주면 남은 내용연수, 잔존 내용연수로 나눠줄 거니까 60만 원을 3으로 나누면 20만 원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의 상각비는 20만 원이다인데 만약에 장부가액을 안 주고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다라고 준다면 그러면 취득가액은 총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20만 원이 똑같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값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잔존 내용연수를 나눌지 총 내용연수를 나눌지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가서 자, 기타 비유동 자산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받을 어음하고 이런 이 공부를 했을 때에 그때 어음의 부도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받을 어음은 당좌 자산인데 얘가 부도가 나게 되면 이제 당좌 자산으로 둘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돈을 다 대손 처리해서 비용 처리해 버리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자산으로 둘 거지만 언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계정 과목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도음과 수표 계정 과목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거래처 쓰는 거 놓치시면 안 돼요. 계정 과목은 찾기 쉬워요. 그냥 컴퓨터에다가 부도라고 두 자만 치면 얘가 덩그러니 나오기 때문에 계정 과목 찾는 건 쉬운데 거래처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가지고 같이 꼭 써주셔야 돼요. 어디 부도 난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나중에 관리하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못 받으면 그 금액을 대손 처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이런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자, 임차보증금은 우리가 뭔가를 빌리기 위해서 보증금을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내 돈이에요. 근데 내 돈을 나한테 보증금 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고 반대로 임대보증금 내가 뭔가를 빌려주면서 보증금 받았으면 이 보증금도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써둬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부채로 갔었는데 자, 부채에서는 유동부채에서는 다른 계정 과목 별로 이야기한 거 없죠. 우리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제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가 그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을 우리가 기말에 그 우리 자산이든 부채든 전부 다 우리는 채권 채무의 상환 기간을 서로 상환이나 해소 기간을 파악을 할 건데 차기에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비유동이 아니고 유동으로 대체를 해줘야 돼요. 그걸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데 장기 차입금의 유동성 대체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예요.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5억이라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내년에 이걸 전액 상환한다면 5억을 전부 다 유동성 대체할 거예요.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을 내년부터 1억씩 5년간 분할 상환한다면 내년에는 1억만 갚는 거죠. 5억 비중에서. 그러면 그 1억만 유동성 대체를 할 거예요. 또 그 다음 연도 연말에 또 그 다음 연도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을 또 유동성 대체를 할 거고 계속 내년에 갚아야 될 부분만 유동성 대체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유동성 대체하는 건 내 장부에 처음 발생했을 때는 대변에 비유동 부채로 장기 차입금 적혀 있던 걸 이제 우리가 내년에 상환 기일이 도래되게 되면 이 장기 차입금을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오고 그리고 이 계정 과목을 대신해서 써줄 계정 과목인 유동성 장기 부채를 여기다 써줄 거예요.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이제 유동 부채로 바꾼 거죠. 얘가 유동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니까 거래처를 꼭 써야 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채라는 걸 봤었는데
교재 234페이지. 자, 이 사채라는 건 우리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금전을 차입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있어요. 얘는 이제 돈을 빌려와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인 건데,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는 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할 거고 그걸 회사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 사채를 발행할 때도 돈 빌려오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 돈을 갚을지 액면 금액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돈을 그럼 빌렸을 때 이자 얼마 줄 건지 액면 이자율이 적혀 있고, 그리고 이 돈 원금을 언제 갚아줄 건지 만기일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내가 발행하는 채권에 적혀 있는 이 금액은 우리 상법이 무조건 이 금액을 갚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럼 그 상한 금액만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무조건 그 액면 금액의 겉면에 적혀 있는 우리 액면 금액을 만기되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 100만 원에 10%의 이자라고 하면 우리는 10만 원을 꼭 이자를 갚아야 되는 이제 법적인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금액을 갚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채권을 발행한 거는 계속 이 이자율을 지킬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은 계속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게 액면이라고 적혀 있는 게 내가 발행한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럼 내 거의 이자율이 10%인데 시장에 형성된 이자율이 얼마냐, 얘 둘의 차이에서 이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그리고 우리 할증 발행이 나눠지게 될 건데, 우리 할증 봤을 때 할인하면 깎은 거고 할증하면 돈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은 드시죠? 우리 일상생활 그런 표현을 쓰죠. 할인했다 이런 이야기 쓰니까. 그럼 내가 발행하는 채권의 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똑같으면 동등하니까 액면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액면 발행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발행한 채권의 액면 이자보다 시장이 더 크다면 내가 불리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불리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을 하게 될 거고, 또 내가 발행한 채권이 시장보다 유리하다면 나는 유리한 조건이라서 할증 발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리하게 발행하든 유리하게 발행하든 중요한 건 마지막 만기가 되면 액면 금액을 갚아야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돈 갚는 건 채권에 적혀 있는 액면 금액은 무조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무조건 붕괴는 대변의 사채 액면 금액을 쓰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이 돈 나중에 갚아야 된다. 부채로 대변에 써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인 발행의 경우는 우리가 불리한 조건이라서 100만 원 갚겠다고 하면서 돈 작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에는 차이 나는 돈을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봤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이라면 100만 원 갚아야 된다라고 장부에 썼지만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대변에 사채 발행하면서 이익 번 돈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우리 장부에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두 개정 과목은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줄여주는 사채 차감 개정 성격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장부 금액을 높여주는 가산 개정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용어 하나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다면 이 사채 발행비는 우리는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으로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채를 할증 발행한 줄 알았어. 100만 원 액면 적혀 있는 걸 발행했는데 101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사채 발행비가 3만 원이 들어간다면 나는 100만 원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실제 내 손에 쥔 거는 98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1만 원을 받았는데 3만 원의 사채 발행비가 들어간다면 98만 원 받은 거밖에 안 되겠죠. 그럼 2만 원은 사채 발행하면서 손해봤다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채 발행비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된다는 건 얘도 이자 성격으로 역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렇게 이자 성격으로 역으로 계산한 걸 유효 이자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유효 이자율이라는 이 표현을
좀 인지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한 거였고, 얘는 시장이자하고 같은 이자율은 아닌데, 근데 사채 발행비가 없다면 둘이는 똑같다라고 전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채 발행비가 있다면 이 두 개의 금액은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는 회계는 뭐 IFRS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는 채권에 관련된 거는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이 유효이자율법이 방금 그 채권을 발행할 때 들어간 제 비용들도 전부 다 이자율로 전부 다 계산한 이자율로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그냥 이 용어만 한번 안면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어제 했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우리 쉬었다가 오늘 채권 이야기 좀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뒤쪽 퇴직금하고 자본들하고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
시작합시다. 죄송해요. 좀 늦었죠? 노동부 직원이 일을 못해서 좀 짜증을 내고 있었어요.